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5%에서 2.75%로 올렸습니다. 2026년 7월 16일 0.25%포인트를 인상한 것입니다. 한국은행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성장세가 수출과 투자를 중심으로 강해지고 있는데 물가 상승 압력도 높은 수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 뉴스를 들으면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0.25%가 그렇게 큰 숫자인가? 2.5%가 2.75%가 된 것뿐입니다. 숫자만 보면 아주 작은 변화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대출을 받은 사람에게는 월급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바뀝니다. 예금을 가진 사람에게는 앞으로 받을 이자가 달라집니다. 집을 사려던 사람은 대출 한도를 다시 계산하게 되고,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대출과 임대료, 재료비 부담을 함께 걱정하게 됩니다. 금융은 뉴스 속에서는 작은 숫자이지만 우리 생활에서는 집과 자동차, 예금과 대출, 소비와 물가를 움직이는 힘입니다. 오늘은 어려운 경제학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내 생활에 실제로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금리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돈을 빌려 쓰는 가격입니다. 집을 빌리면 월세를 내고, 자동차를 빌리면 대여료를 내듯 다른 사람의 돈을 빌리면 그 대가로 이자를 냅니다. 빌린 돈에 비해 얼마나 많은 이자를 내는지 그 비율이 금리입니다. 은행에서 1억 원을 빌렸고 금리가 연 4%라면 아주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 1년에 약 400만 원의 이자를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행이 정하는 기준금리는 뭘까요? 우리가 은행에서 받는 대출금리와 똑같은 게 아니라 한국은행이 금융기관과 거래할 때 기준으로 삼는 대표 정책금리입니다. 기준금리는 단기 시장금리에 영향을 주고, 그 영향이 예금 및 대출금리로 이어져 결국 소비와 투자 같은 실제 경제활동으로 번집니다. 쉽게 비유하면 기준금리는 모든 은행 상품의 가격표가 아니라 시중에 있는 돈의 온도를 조절하는 중앙난방조절기에 가깝습니다. 온도를 올렸다고 모든 방이 같은 순간 같은 온도가 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방은 빨리, 어떤 방은 천천히 따뜻해집니다. 기준금리가 올랐다고 내 대출금리가 다음날 바로 오르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큰 방향은 달라집니다. 돈을 빌리는 비용이 높아질 가능성이 커지는 것입니다. 직장인 김민수 씨는 3억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가지고 있습니다. 변동금리입니다. 민수 씨는 뉴스를 보고 불안해졌습니다.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올랐으니 내 대출이자도 당장 크게 오르는 거 아닐까? 먼저 확인해야 할 게 있습니다. 내 대출이 고정인지 변동인지, 몇 개월마다 금리가 바뀌는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실제 대출금리에는 은행의 조달비용, 신용도, 대출기간, 담보, 그리고 가상금리가 함께 반영됩니다. 가상금리란 은행이 대출자의 신용위험, 업무비용과 이윤을 고려해 기준금리에 추가로 붙이는 금리입니다. 기준 3%, 가산 1.5%, 최종금리 4.5%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올랐다고 모든 대출자의 이자가 똑같이 오르진 않습니다. 다만 변동금리 대출자는 다음 조정 시점에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3억 원 대출금리가 단순히 0.25%포인트 오른다고 가정하면 연간 이자 부담은 약 75만 원, 한 달로 나누면 약 6만 2천 원 늘어납니다. 누군가에게는 커피 몇 잔 값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 원리금과 관리비, 교육비, 생활비가 이미 빠듯한 가정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6만 원은 한 달 외식비가 될 수도, 아이 교재비가 될 수도, 매달 넣던 적금을 줄여야 하는 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책이 말하는 0.25%포인트와 한 가정이 실제로 느끼는 0.25%포인트는 같지 않습니다. 금리가 올랐다는 뉴스만 보고 무조건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 대출은 고정인가 변동인가? 다음 금리 변경일은 언제인가? 중도 상환 수수료는 있는가? 갈아탄다면 금리는 낮아져도 수수료 조건 때문에 오히려 손해는 아닌가? 새 대출금리가 조금 낮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유리한 건 아닙니다. 경제를 안다는 것은 뉴스 듣고 바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내 조건을 확인한 뒤 숫자를 비교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은퇴 후 받은 돈 일부를 1년 만기 정기예금에 넣어둔 이정희 씨. 금리 인상 소식에 이런 고민이 생깁니다. 기존 예금 해지하고 더 높은 금리 상품으로 옮겨야 하지 않을까? 기준금리가 올랐다고 모든 예금금리가 같은 날 똑같이 오르진 않습니다. 은행마다 자금 사정, 판매 목적, 우대 조건이 다르고 이미 가입한 정기예금은 가입 당시 약속한 금리가 유지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더 높은 금리 상품이 나왔다고 기존 예금을 바로 해지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기예금을 만기 전에 해지하면 약속했던 금리보다 훨씬 낮은 중도 해지 이율이 적용됩니다.
새 상품 이자가 10만 원 늘어날 걸로 생각했는데 중도해지로 15만 원의 이자를 잃는다면 갈아타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그래서 예금 갈아타기는 새 금리만 보면 안 됩니다. 남은 가입 기간, 중도해지로 잃는 이자, 우대금리 조건, 예금자 보호 한도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대출 있는 사람은 손해, 예금 있는 사람은 이익 아닌가? 큰 방향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금 이자를 조금 더 받아도 물가가 더 빠르게 오른다면 실제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예금 이자 3%인데 생활 물가가 4% 올랐다면 통장 속 숫자는 늘어도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은 줄어듭니다. 이것이 구매력입니다. 돈을 지킨다는 건 통장에 찍힌 숫자만 지키는 일이 아니라 그 돈의 실제 가치, 즉 구매력을 지키는 일까지 포함합니다. 한국은행은 왜 대출 부담이 커질 걸 알면서도 금리를 올렸을까요? 물가 안정 목표는 2%. 2026년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3.2%. 석유류와 농축수산물 가격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금리를 올리면 왜 물가를 잡는 데 도움이 될까요? 자동차의 브레이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경제가 빠르게 움직인다는 건 사람들이 돈을 많이 빌리고 소비를 늘리고 기업도 투자를 늘린다는 뜻입니다. 소비는 많은데 공급이 충분하지 않으면 가격이 오르기 쉽습니다. 금리를 올리면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고 사람들은 자동차나 집처럼 큰돈 드는 소비를 미룹니다. 기업도 투자를 더 신중하게 생각합니다. 돈이 움직이는 속도가 느려지면 시간이 지나면서 물가 오르는 힘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자동차가 그 자리에서 즉시 멈추진 않습니다. 오늘 기준금리를 올렸다고 내일 마트 사과 가격이 바로 내려가진 않습니다. 그리고 꼭 구분해야 할 것, 물가 상승률이 5%에서 2%로 낮아졌다고 가격이 내려간 게 아닙니다. 오르는 속도가 느려졌다는 뜻입니다. 작년 10,000원이던 외식비가 올해 1,500원이 됐다면 물가 상승률이 낮아져도 내년에 다시 10,000원이 되는 게 아니라 1,600원, 1,700원처럼 더 천천히 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부와 중앙은행이 보는 건 가격이 오르는 속도, 가게가 체감하는 건 이미 높아진 가격 자체. 둘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만 서로 다른 걸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박선영 씨는 인테리어와 주방 설비를 위해 사업자 대출을 받았습니다. 최근 식재료비, 인건비, 전기요금까지 올랐는데 여기에 대출이자까지 오르면 선택지가 많지 않습니다. 음식 가격을 올리거나 재료를 줄이거나 직원을 덜 쓰거나 자신의 노동 시간을 늘리거나 가격을 올리면 손님이 줄고 재료질을 낮추면 단골을 잃고 직원을 줄이면 가족이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뉴스에서는 금리 인상을 물가를 잡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현실의 자영업자에겐 이미 높아진 재료비에 이자 부담까지 더해지는 일입니다. 금리를 올리면 물가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되지만 대출이 많은 가게와 자영업자의 부담은 커집니다. 반대로 금리를 너무 낮게 유지하면 빚이 빠르게 늘거나 자산 시장으로 돈이 쏠리거나 물가가 다시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만 보고 쉽게 정답을 말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몇 년 모은 돈에 대출을 더해 아파트를 구입하려던 지훈 씨와 수진 씨. 금리가 오르면 같은 금액을 빌려도 매달 내야 할 돈이 많아집니다. 결국 살 수 있는 집의 가격을 낮추거나 자기 자본을 더 모으거나 타는 시기를 미뤄야 할 수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면 대출 이용 주택 구매 부담이 커지고 주택 수요가 줄어 집값 상승세가 약해지거나 일부 지역에서는 가격이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오르면 집값은 무조건 떨어진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주택 공급량, 지역 선호, 교통합군, 대출 규제, 세금, 전세 가격, 정부 정책, 인구 이동까지 함께 작용합니다. 금리는 중요한 요인이지만 집값을 혼자 결정하는 절대 스위치는 아닙니다. 그래서 집을 살지 말지 결정할 땐 집값이 오를지 내릴지만 보면 안 됩니다. 현재 소득으로 원리금을 감당할 수 있는지, 금리가 더 올라도 버틸 수 있는지, 충분히 오래 거주할 것인지, 비상자금을 남길 수 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매달 대출금을 갚는 사람에게 중요한 건 집값 전망보다 먼저 내 소득으로 원리금을 계속 감당할 수 있는가입니다. 금리가 오른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대출 약정서 재확인, 고정인지 변동인지, 금리 변경일, 남은 원금, 중도 상환 수수료. 둘째, 금리가 조금 더 올라도 버틸 수 있는지 계산, 원리금 주거비 보험료 교육비를 뺀 뒤 실제 남는 돈 확인. 셋째, 예금 갈아탈 땐 광고 속 최고금리만 보지 말기, 급여 이체 카드 조건이 필요한지, 해지로 잃는 이자는 없는지. 넷째, 금리 인상만으로 모든 소비를 줄일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만족도 낮은 반복 지출부터 점검하세요. 안 쓰는 구독, 습관적 소액 결제, 중복보험, 카드론 현금 서비스,
다섯째, 금리 전망을 정확히 맞추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가, 성장, 환율, 가계부채, 국제유가, 미국 금리까지 수많은 변수가 함께 움직입니다. 중요한 건 예측이 아니라 금리가 더 오르거나 오래 유지돼도 버틸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더 본질적인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빚은 무조건 나쁜 걸까요? 많은 사람이 빚을 죄처럼 생각하지만 집을 마련하거나 교육을 받거나 사업을 시작하거나 위기를 넘기기 위해 빚이 필요한 순간도 있습니다. 빚은 미래의 소득을 현재로 가져와 쓰는 선택입니다. 문제는 빚 자체가 아니라 미래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금리가 낮을 땐 큰 빚도 견딜만해 보이지만 금리가 오르고 소득이 줄면 그동안 보이지 않던 위험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빚을 절대 지지 말라는 단순한 충고가 아니라 이 빚이 내 미래 소득을 키우는 데 쓰이는지, 당장의 만족을 위한 건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감당할 수 있는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금리는 돈을 빌려 쓰는 가격입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시중의 예금과 대출금리가 움직이는 방향에 영향을 줍니다. 금리가 오르면 변동금리 대출자의 부담은 커질 수 있고 예금금리는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금융상품이 같은 날, 같은 폭으로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물가가 안정된다는 건 오른 가격이 모두 과거로 돌아간다는 뜻이 아니라 가격이 오르는 속도가 느려진다는 뜻일 때가 많습니다. 중요한 건 뉴스 속 숫자에 겁먹는 게 아니라 그 숫자가 내 통장과 생활까지 어떤 길을 거쳐오는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경제를 안다고 미래를 정확히 맞힐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변화가 왔을 때 내가 왜 흔들리는지,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지,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첫걸음은 큰돈 버는 비법을 찾는 게 아니라 돈이 움직이는 원리를 이해하는 데서 시작됩니다.